안녕하세요. 논쟁과 분란의 시발점 보일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불타는 남자 자작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빈틈없이 깔아주는 콩자갈입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엄청 오랜만에 모였죠. 그렇죠. 네. 요즘 시국도 시국이고 저희가 사실 원래는 이제 스터디를 하려고 모였는데 이게 방송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 방송을 위한 준비로 이것만 하기도 벅차다 그래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그 서울대학교의 스누인뎁스 친구들이랑 같이 줌으로 미팅을 하면서 6주 동안 각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주 시티를 했고 콩자갈님이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라는 책을 했습니다. 저는 아키텍처 오리엔티드 어더와이즈라는 책을 가져왔었죠. 작가 이름이 레더베로우. 데이비드 레더베로. 아무튼 저희가 이 세 가지 책을 각각 좀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엮이는 것도 있고 좀 뭐 다른 내용인 것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6주 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뭐 한 6주 정도일까요? 또 나가는 게? 네. 6주에서 한 9주 정도 아마 이게 방송이 될 것 같은데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려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저부터 발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콜라주 시티라는 책인데요. 아마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책만큼 학부생들이 많이 인용하는 책도 없고 뭐 한편으로는 이 책을 읽고 인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책을 선택했는가? 여튼 뭐랄까 콜라주 시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티를 콜라주 한다는 거잖아요. 도시는 이렇게 뭔가 한 가지 주장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거쳐서 콜라주를 하듯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콜라주 시티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콜라주 자체를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맥락 속에 있는 대상들을 뭐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장소, 하나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어떤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콜라주 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뭐랄까 욕하기는 어렵고 쓰기는 되게 좋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젝트의 서론에 콜라주 시티 개념이 다 들어가 있고 실은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방식들이 이 개념에 사실 많이 기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설계 수업을 하게 되면 사이트 아날리시스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디자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 방식 자체가 실은 한편으로는 주변 컨텍스트 기반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아주 그냥 제너럴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실은 그 개념도 어떻게 보면 콜라주 시티에 기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건가? 그리고 콜라주 시티에서 진짜 언급하고 있는 그 콜라주가 우리가 학부 때 하는 이런 우리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콜라주 시티를 계속 의식 없이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데 콜라주 시티에서 정말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 책을 읽게 됐어요. 일단 이 책의 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어요. 크게는 5장인데요. 인트로까지 포함해 6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반부는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후반부가 이제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서론 본론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전반부는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인 얘기가 나오고 1장 유토피아에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유토피아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해 왔는지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파악해보는 장이고요. After the Millennium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후 벌어졌던 유토피아 개념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3장이 오면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유토피아적인 계획들 자체에 대한
까기를 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에서는 이 작가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 이제 브리콜라주 개념을 가져오면서 도시 자체는 한 번에 어떤 개념, 특정한 개념으로 다 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그 각 시대의 사람들이 각 시대의 그 소량만큼 지어내는 거여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4장, 5장이 이렇게 4장에서 본론 얘기고 5장에서도 본론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4장이 주로 건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5장은 여기에 대한 좀 이론적인 베이스들을 보강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책에서 2장만 읽고 이걸 파악할 수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1장과 4장만 읽으면 이 책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장들이 좀 재미가 없고 좀 힘들었어요. 사실 지난 6주가 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장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콜라주 시티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들을 제가 조금씩 얘기하면서 순서대로 얘기하면서 뭐 들으시면 아, 이 책의 개괄적인 내용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 이 책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이 개념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정도를 제가 이번에 방송에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장인 유토피아 디클라인 앤 퍼에서는 유토피아의 종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작자는 여기서 유토피아가 우리 이렇게 뭐 사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유토피아 오면 좋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지만 이게 시대별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흥미롭긴 했어요. 사실 이 책에서 몇 안 되는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유토피아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사용됐는지를 얘기하는 장인데 첫 번째는 이제 클래식 유토피아예요. 시기상으로는 이제 완전 고대로부터 중세 중반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때 유토피아라는 거는 실은 막 되게 구체성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이 유토피아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한 게 없고 약간 에덴 동산 같은 거죠. 그 우리가 성경에서 에덴 동산을 읽어보면 그냥 약간 뭐랄까 자연이 되게 넓게 펼쳐져 있는데 과실나무가 많고 계속 과일을 따먹는 그런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질문이 들죠. 그럼 과일만 먹어야 되는가? 거기에 어떤 동물들도 있고 다쳤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세세콜콜한 그런 메커니즘이 없어요. 당시 유토피아의 특징들이 그런 건데요. 사실 그 당시 유토피아 개념이 실제로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쓰였냐면 예전에 이제 왕을 아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게 중요했다고 해요. 약간 요즘으로 치면 뭐랄까 국가 지원 사업 받아먹는 그런 행사랄까요?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왕을 아련해서 이런 아이디어, 예를 들어 콜럼버스가 나 신대륙 발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도에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어떤 왕에게 내 의견을 드리고 이제 그 지원금을 받고 띵자띵자하기 위해서 이제 유토피아 개념이 쓰였던 거예요. 이제 근데 당연히 그 유토피아라는 거는 되게 막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쓰여졌고요. 그리고 당시에 도시 개념 자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고 실제로 도시 자체가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제 당시의 계급제 상황에서 이제 아랫계급들이 느끼는 도시에서 느끼는 불편들 혹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위생 상태 같은 것들이 유토피아 개념으로 끌어올려져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더 지금의 지배 세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것, 지금의 지배 계급인 당신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형식으로 유토피아가 얘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호하지만 근대의 시점으로 들어오면 나오는 개념이 액티비스트 유토피아예요. 여기의 시점은 뉴턴입니다. 이제 뉴턴은 물론 위에 유클리드에게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주창한 어떤 과학이라는 이론 자체가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줬어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것들에게 한 가지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식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에 논리적인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그 유토피아라는 것은 약간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턴이 던져준 거는 세계를 모두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분석론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에 대해서 지식인들이 받아들인 방식은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는 사회, 합리적으로 굴러가는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유토피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되게 놀라운 개념은, 이때 이제 유토피아를 설명하려는 여러 수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도시. 또 근데 웃긴 게 합리적인이라는 말, 그러니까 레이셔널이라는 단어랑 내추럴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혼동돼서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에는 자연과 이성이 똑같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추출한 어떤 의식, 어떤 신인, 자연, 이성 일반화한 거, 그것을 레이셔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이성적이면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나오는 개념 중에 좀 재밌는 개념은, 이전에 유토피아가 어떤 공간, 어떤 장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클래식 유토피아였다면, 액티비스트 유토피아는 사람을 상정하는 게 좀 특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 합리적인 세상에 살아 마땅한 합리적인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개념이 노블 사바지라는 개념인데, 번역하면 고결한 야만인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블 사바지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얘네들은 문화적 사회적인 어떤 오염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유목민처럼 생활을 하고 항상 모든 것을 백지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기업가적 태도일까나?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 합리적인 세계에 필요한 인간이다. 그리고 아마 지식인들이 원했던 그런 상태, 계몽된 사람들.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유토피아에 적절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때까지도 도시 이론 자체는 조금 부재해요. 왜냐하면 아직 그 합리성을 이런 일반적 원리들을 탐구하는 데 많이 집중하고 있었지, 이 실질적인 도시 문제가 떠오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근데 지식인들이란 것도 결국은 귀족 계급인 거니까. 이제 퓨처리스트 유토피아로 가면 되게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많은 도시 문제들도 같이 언급돼요. 뭐 위생 문제, 뭐 빈곤, 도시 빈곤과 양극화에 대한 문제, 또 이제 또 차량이 되니까요. 이제 일과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과학이 조금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돼요. 뭐 합리적인 거랑 동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조금 다르죠. 그 합리성의 과학이라, 이때의 과학은 조금 더 기술에 가까운 과학을 뜻하는데, 이때 조금 알아두면 좋은 인물은 생시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어쩌면 처음으로 과학 산업에 의해서 지배되고 조작되는 도시를 주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후에 있는 이제 뭐랄까요, 요즘에 얘기되는 도시 이론들의 많은 프레임을 이 사람이 제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실은 지금으로 일반적이잖아요. 되게 도시를 과학적으로, 위생적으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스마트 시티 같은 것이 여전히 같은 맥락에 있죠. 맥락이죠. 우리는 엄청나게 일반적이지만 하지만 당시로서는 되게 얼탱이 없는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왜 미친놈이 튀어나와가지고 이 모든 도시는 과학에 의해서 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걸 누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때 도시를 네네. 이때 도시를 다루는 주 키워드는 이제 다윈이즘, 막시즘, 그리고 헤겔의 히스토리시즘이에요. 이데올로기가 다 지배하고 있네요. 네네. 근데 그 다 이즘인데,
뭐 여기 이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다윈이즘의 어떤 도시 자체가 진화하는 것이라고 봤던 거. 그리고 자연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도태되는 도시들이 있을 경제한다. 것이다. 음.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이제 막시즘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전의 유토피아들이랑 좀 차이예요. 그러니까 도심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유토피아는 이 상부 구조의 담론들만 다루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막시즘이 도심에 적용되면서 굉장히 나이브한 적용이긴 한데 일단 그 하부 구조의 존재를 이제 인식하면서 유토피아를 설계하게 됐다는 것들. 그리고 이제 도시가 계속해서 정반합의 관계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퓨처리스트 유토피아가 이 시기를 활동하게 되죠. 근데 이게 사실 이제 1장에 나오는 유토피아 디클라인 앤 펄에 나오는 주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잡담들, 건축 잡담.